지금 서울시장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급박하게. 그거를 급박하게라는 표현의 근거가 뭐냐? 이게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네. 이게 망고맵이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라고 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난주 한국 공식 통계, 국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 이게 뭐냐면, 지난주 대비 이 아파트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이 상승률을 각 구별로 색깔로 표현한 거죠.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거예요. 서울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강남 3구가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타올랐는데, 자, 노도강 보세요, 노도강. 무슨 색이에요? 약간 푸르스름하죠? 네네. 이게 되게 연한데 살짝 내렸다는 거죠. 살짝. 연하니까. 그러면 나는, 부동산 이 데이터를 10년을 넘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걸 처음 본다는 거야. 너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거든, 원래. 너무 차이가 이게 처음 본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오르지 않아요. 이 차이가 벌어지면요. 진짜 못 가요, 이제. 여기를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게, 동대문가 사는데 이제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강남 못 사는 게 가만히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최근 15주 동안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화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구별로. 보시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올라도 강남 3구가 좀 반짝하면 전체적으로 빨갛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정상이야. 항상 이런 식이었어. 다 빨갛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비슷했단 말이죠. 보시면, 다 비슷했잖아. 근데 12월 달 들면서 좀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2월 10일이 되니까 강남 3구가 뻘개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토지거래 허가 해제 때문에 그렇다. 오세훈이 쏘아올린 공.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오세훈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토지거래 허가 해제는 2월 12일. 얘는 2월 10일이고. 근데 2월 10일 기준이고 사실은 그 전주 데이터. 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2월 초 분위기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강남 3구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되면서 강남 3구에다가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 가유한 거죠. 중국말로 짜요. 짜요가 불에다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짜요. 그래요? 파이팅은 중국에 짜요. 짜요는 가유라는 뜻이에요. 가유. 기름을 더해라, 부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한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노도강, 동대문구는 지금 입주물량 터져가지고 그런다고 치고, 중랑구는 동대문구 옆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노도강은 색깔이 파였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이 나요. 나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오른다, 강남 3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남 3구에서 온기가 옆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집을 안 살 거냐? 아니죠. 차차선을 노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변화는 이제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2월 17일이란 말이에요. 17일. 보세요. 강남 3구만 빨갛잖아요. 네. 그 주변은 좀 뻘구스름하긴 하는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그 다음 주 보세요. 그 다음 주. 어때요? 진해졌어요. 주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3+6 한강 6대장. 그죠? 강남 3구 빼고. 예, 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온기가 이렇게 퍼지는 거야.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퍼지고 있는 거야. 대표전네 옆에. 그렇죠. 여기서 끝나겠냐 이거지. 도로 연결돼. 큰 도로를 데우는 거랑 같았잖아요. 큰 돌이 있고 그 돌 밑에 장작을 넣어서 불을 붙이는 거잖아. 그러면 밑에서부터 뻑 달아올라가지고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 주택시장도 연결되어 있잖아. 예, 서서히 달아오르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돌이 큰 돌이 서울의 주택시장이고 그 밑에 장작을 얼마나 넣는지가 또 중요하잖아. 그게 유동성이라는 거지. M2.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심리라는 불을 붙이는 거야. 아까 M2 보여드렸고. 그치. 심리라는 불을 붙이는 거야. 이게 임대로 가느냐? 매매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이라는 큰 시장을 유동성이라는 장작을 넣고 심리라는 불을 붙여갖고 데우고 있다. 심리 747. 747. 밭. 인간지표 움직이기 시작. 밭. 밭.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후랭이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이시는 거고, 아직도 하락이 대세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논리의 근거가 어떻든 간에 일단 내 마음이 힐링되면 좋은 사람이고 좋아요 따봉이잖아요. 근거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원베일이 대지 지분이 2평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설마? 그 전문가인데 그분들은 전문가고. 개거품이다. 진짜 궁금한 거는 이번 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아직 안 나왔잖아. 안 네. 나왔단 말이야. 목요일 나온단 말이야. 목요일. 두근두근 하는데 나는 여기가 더 퍼질 건지 이렇게. 이게 그럼 그 노동항이나 금강구 외곽 있잖아. 은평구 막 이런데 중랑구 이런데. 아 동대문구 지금 입주장이 터져가지고 그렇다고 치고 이런 데가 색깔이 좀 더 빨개질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한 거야. 입주장이 좀 끝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동대문의 입주장이 이제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라그란데 입주가 끝나자마자 또 이문아이파크가 또 입주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제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크기가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기 빼고 하반기 되면은 이제 입주장이 말라간다는 건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3만 원 넘게 입주했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내년부터는 1만 5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027년에도 비슷할 거고 2028년에는 더 일단 예정된 건 적고. 근데 이게 입주 물량이라는 게 정해진 미래잖아요. 그 모든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게 분양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합치면 입주하는데 3년 걸리기 때문에 3년 동안 입주 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착공하고 후분양 때문에 분양 안 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을 다 찾아서 넣었다고 내가. 우리 랩스 애들하고 같이 하고 넣었다고. 그렇게 봐도 40년 내에 최저인데 2027년까지는 무조건 정해진 미래다. 그 사이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착공을 하면 3년 뒤에 보통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게 3년 안에 입주가 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다. 더 놀라운 거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에 착시 효과가 있어. 옛날하고 달라. 착시. 뭔 착시 효과냐면 보통 입주 물량은 이제 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빅데이터 회사들이 집계하는 게 뭐냐면 그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그 아파트로 청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집계를 하거든요. 집계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바뀌었어요. 그 청약홈에다가 공동주택은 30호 이상이면 무조건 등록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가 이제 공동주택이잖아.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잖아요. 그 여러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동네에 50평, 50호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빌라요. 그치. 그것도 청약홈에서 판매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문재인 정권 중반 이전 데이터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진짜 아파트만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동네에 이제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그런 것들도 다 물량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 거냐? 서울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막 불 붙어가지고 막 될 거냐?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서울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있는지 부시고 짓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20년 걸릴 수도 있고 빨라야 10년인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이 추진을 하더라도 이 시장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고 나는 뭐 이렇게 서민들이 쫓겨나는 건 싫어. 재개발, 재건축 안 할래. 그래버리고 다 해제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그 다음 시장이 들어왔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10년이 걸리는 거야. 새로 지정해야 되니까. 그럼 해제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요? 동의를 그쵸? 아, 진짜 그게 어지럽다. 그게 지난 서울시장의 10년 동안 47%를 해제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 그 팩트잖아. 그러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시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의 씨를 말려버렸구나. 반을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추진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게 지정이 된 게 대부분 2000년대 후반에 지정된 게 많거든. 다 해제했단 말이야. 2010년 중반에. 동의서를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20% 이상 동의 받으면 해제가 되는 거 자발적으로.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받으러 다녔어. 해제 동의서를 그때. 그래서 해제를 많이 했단 말이야. 낙그도 해제되고. 내가 알고 있지. 우리 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분 덕에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오 시장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지정해갖고 입주하려고 해도 최소 10년 걸릴 거니까 그 성과가 10년 정도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날 건데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시장 말고 다른 거에 대한 꿈이 자꾸 부풀어 있으신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지금 무조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선의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직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보궐선거가 또 있을 거고
1년이 안 남으면 보궐선거는 안 하고 대행체제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바뀔 거잖아. 2027년에 무조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제 두 번 이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10년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 지금은 지난 10년의 영향 아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거다. 돈은 아까도 봤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럼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세요. 비커에다가 유동성이나 물을 일정하게 계속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커에 물이 계속 차오르겠죠. 그러면 이 계속 물은 차오르는데 집은 그대로인데 계속 물이 차오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격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비커를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에 계속 유동성이라는 물이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데 이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는데 가격이 안 오르게 하려면 이 주택시장이라는 공간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잖아. 그란데에서 벤티로. 벤티에서 벤티로. 벤티에서 벤티에서 자꾸 늘려야 되는 거잖아.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될 거란 이야기죠. 안정이 될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 20년 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나라가 잘못됐고 뭐 바꿔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없겠네. 유동성은 계속 차오르고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되게 많이 상회하겠네.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서울의 집 하나 베이스 캠프 차려놓고 나머지 돈으로 나중에 지방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네. 정권이 바뀌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빨간색이 되든 파란색이 되든 관계없이 어차피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가치관이 바뀔 리는 없거든. 1주택이나 무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이요. 나머지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이 기본 전제가 바뀌겠냐? 안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옛날처럼 2010년대처럼 뭐 전세가 차오르면 뭐 그게 매매 수요로 연결이 돼서 갭 투자를 해서 그 얘기잖아. 규제 다 풀리고 가격이 꼬라박아가지고 주택시장이 박살 날 거니까 30% 빠진 다음에 박살 날 거니까 그때 내서 집을 아무도 안 사고 집값이 계속 내리면 그때 다주택자 규제 풀어줄 거니까 갭 붙었을 때 사가지고 10채 20채 100채 하자는 거잖아. 깔끔하게 요약하시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될 거라고. 집값이 안 빠질 거니까.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큰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5년, 10년 정도 적어도 서울에서는 1주택이나 1시적 1가구 2주택이 그 이하만 선이고 다주택은 악으로 될 거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거다.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깎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의 그 주택 구매 전략은 서울의 베이스 캠프에 그런데 공급은 줄어들잖아. 그러면 서울의 베이스 캠프 좋은 거 하고 나머지 돈이 생겼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하는 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능력 있으면 미국 주식도 하고 주식도 하셔도 되고 코인도 하셔도 되는데 그게 하셔도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서울의 베이스 캠프 하고 지방에 뭘 사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준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무세인 이유가 오늘 처음 얘기하네. 서울 무세인 이유.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서울 무세가 된 거죠. 서울 무세가. 근데 이게 바뀐다면 나는 과감히 지방에 뭘 살 생각이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지방은 물량이 너무 넘쳐나고 금리도 아직 제가 보기에는 금리도 아직 긴축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도 아직도 우리나라 금리는 긴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2번 내릴 거라는 이야기잖아. 긴축적인 상황이라는 게 여러분 금리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은 금리도 높은데 지방은 물량도 많아. 그리고 지방은 특히 입주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프 보시면 수도권하고 다르게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아직도 입주 물량이 막 넘쳐나요. 근데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조금 적은 데가 있어. 그게 울산이야. 그래서 울산은 작년에 올랐어. 실거래 기준으로 2.8%. 나머지는 다 내려갔어. 물량이 엄청 많거든. 근데 이 물량이 순차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그 순차적으로 해소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순차적으로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방은 아직 고려 안 해도 상관없다. 물론 실거주 하시는 분이라면 핵심지에 사서 오래 있으시면 되는 건데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지방은 아직
공부 안 하셔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이제 뭐 울산, 부산 이런 데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방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그 입주 물량이라든지 공급의 가격이 그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서울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보다는. 근데 이제 그걸 서울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울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보고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에다 바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미스매치,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좀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서울 쪽, 수도권 쪽 보실 때는 이제 금리를 좀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 금리가 긴축적인 거냐 아니냐 완화적인 거냐 이런 상황을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지방은 금리하고 금리보다는 물량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금리가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서울도 금리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다. 그때부터는 물량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올해 2번 내리면 2% 초반인데 이제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40년 내 최저야.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될까? 제발 좀 서두르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5년 초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왜? 이제 2025년 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그림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 상승의 온기가 강남 3구에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시기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퍼지는 시기가 될 거고 양극화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정책에 따라서 길게 놓고 보면 오를 것 같지만 이 중간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출렁임이 어떻게 될지를 살짝만 예상해 보면은 왜 내가 자꾸 3월, 4월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딱 편집하고 그다음 딱 대출하면 봐요. 편집 전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다. 3월, 4월이 진짜 저는 두근두근한다.